자, 저번 시간까지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회계프로그램 실습을 들어갈 텐데, 이제부터는 그 실습 프로그램은 복습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필사를 하나 더 해서 그 다음날에 전날 공부했던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몸에다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구할 건지 오늘 알려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꼭 설치를 해 보시고, 그 설치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후다닥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알아야 될 내용이 거래의 활효소라고 하는 거 썼죠? 이제 6번째인데 지긋지긋할 때 됐죠? 거래 활효소가 뭐냐면 자산의 증가, 차변의 적고, 자산의 감소.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컴퓨터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손님들한테 컴퓨터 노트북을 팔려고 노트북을 사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정수기도 돈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가게를 지켜야 할 목적으로 강아지도 돈 주고 사오고 뭐 이런 거 했었었죠? 그때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에? 차변에 적었었죠? 자산의 감소는 어느 쪽에 적었어요? 대변에 적었습니다. 노트북을 돈 주고 사왔는데 노트북을 사느라고 돈 빠져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은 거였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팔려고 노트북을 사온 거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 쪽에 상품이 들어온 내역을 기록을 해주면 되는 그런 형식의 분배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빚이 늘어나면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죠? 빚 늘어나서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요. 부채의 감소.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는다고 했었죠? 빚 갚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지니까. 그 다음에 자본. 가게나 회사 때 들어간 내 돈 또는 주주의 돈, 즉 투자금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내 돈이 없어진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쓸 수 없게 어떻게 꽉 묶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거 살펴봤었죠?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 주식을 발행을 했었는데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액면 발행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했었는데,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었고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 과목이 왔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할 증발행 케이스도 설명을 했었죠. 할 증발행이 뭐냐면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할 증발행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공모를 했더니 한 주당 6천원씩 해서 총 6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은 자본금이고요.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익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되돌려줘야 되는 투자금인데 다만 주식 껍데기에 써져 있느냐 써져 있지 않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껍데기에 써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온 부분을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손님들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컴퓨터 대리점을 차려서 손님한테 노트북을 팔았네요. 그러면 재고자산인 상품, 제품을 팔 때는 자, 원가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상품, 제품을 팔 때는 일단 닥치나라 팔아 놓고 연말에, 기말에 한꺼번에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 혹은 손해가 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물건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 굉장히 사악하고 안 좋은 행위로 봤었고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을 대변에 적었었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건데,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계속해서 소비시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발생, 어느 쪽에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거래 파료소 복수 끝. 그러면서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겠다고 첫날 첫 시간에 생뚱맞은 질문했었죠? 고별 방송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부분 빠질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라고요? 현금.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좋은 건 좋은 일 어느 쪽에? 왼쪽 차변에, 나쁜 건 나쁜 일 어느 쪽에?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세요. 왜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요. 회계 공준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15세기 때 중세 유럽 천주교 쪽에서 회계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빗 크레딧이라고 하는 차변 대변을 가리키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왔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서 들어왔고, 데빗 크레딧 발음이 안 돼서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만들어지게 됐다고 했었죠? 됐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래 파료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 구성 요소 총 몇 가지? 5가지 되겠습니다. 슬슬 지긋지긋하게 됐을 거예요. 내일부터 뺀다니까. 뭐가 있어요?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고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말을 조금만 빨리 할게요. 문제는 이 회계의 구성 요소 5가지가 늘어나고 줄어들 거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쪽에 차변에 적어주시고, 자산이 감소하면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세요. 부채가 증가하면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시고, 부채가 감소하면 어느 쪽에 차변에 적어주세요. 자본이 증가하면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시고, 자본의 감소 차변에 적어주시고, 수익의 발생 어느 쪽에 대변에 기입해주세요. 수익의 취소, 그 당시 때는 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을 만들어서 대량을 팔다 보니까 불량품이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반품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었고요. 비용의 발생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죠? 비용의 취소 가능,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거래 파료소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분계가 뭐냐면 회계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쪼개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거래의 파료소는 잘 이해를 했고요. 자, 개정 과목, 어제부로 중요한 개정 과목들은 다 마쳤습니다. 참고로 오늘 컴퓨터 프로그램 실습을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개정 과목 추가로 2개를 더 설명할 텐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재무회계에서 혼자서 공부가 안 되는 곳이 5군데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2개를 오늘 한꺼번에 해결을 할 거예요. 뭐냐면 대손 삼각비라고 하는 거하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계 처리 방법을 보시면은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그림 그려 설명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개정 과목을 익히시고 나면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자 분석을 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회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분계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분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원장은 서류에다가 옮겨 적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이거 회계 전문용어로 뭐 한다라고 해요? 전개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2가지 업무가 회계 전체 업무 중에 약 95%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12월 31일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결산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크게 2파트로 되어 있는데, 무슨 분계? 수정 분계와 마감 분계, 이렇게 2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수정 분계, 회계학 책에서는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해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기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평가액을 적절하게 계상하는 작업이다, 뭐 이런 알듯 모르듯한 소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숨어있는 회계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수정분계. 숨어있는 회계 구성 요소 5개 중에 뭐부터 찾아야 돼요? 자산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부채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게 총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숨어있는 뭘 찾아주세요?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세요. 이게 총 몇 개? 5개라고 했었고, 숨어있는 부채라고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단계, 마감 분계가 되겠는데, 잔액을 이월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마감 분계할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수정 분계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생하는 회사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마감 분계는 반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때 수정 분계에서는 회계 구성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마감 분계할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거꾸로 밟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부터 마감해 주시고 수익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불쌍하게도 수익과 비용은 수명이 몇 년? 1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손익?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배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잔액을 이월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정확한 대륙식 방법을 쓰고 있다. 간편한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다.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앞뒤로 사전서 확인 작업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산 전에 만드는 서류가 수정 전 시산표가 되겠고요. 결산 끝난 후에 만드는 서류가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가 되겠는데, 수정 전 시산표, 배차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배차 금액이 오류난 것만 발견하고요. 자, 부정 거래 발견용이 아닙니다. 배정 과목이 오기입된 거, 배정 과목이 잘못 들어간 거, 이런 거 찾는 거 아닙니다. 거래 누락이 된 거, 이거 찾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차변대변 숫자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 점검해주는 서류예요. 기능이 많이 속된 말로 후달리는데 안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만들어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어쨌든 꾸역꾸역 만들고 있어요. 다행인 점은 누가 자동으로 해준다? 지금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요. 옛날에 다 사람 손으로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수정 후 시산표까지 나왔습니다. 수정 후 시산표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1년치 순환 과정이 잘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 운영 실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적표를 만들게 되죠. 그 성적표이 뭐예요? 재무제표라고 했네요. 재무제표 총 몇 가지? 5가지였었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재무상태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란서는 재무제표 5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네 번째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 우리 회사가 현금 얼마나 잘 빨리빨리 줘내려오는지 설명해주는 서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주석 되겠습니다. 그렇게 재무제표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회사에 뭐와 뭐를 알자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자고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재무제표 만들어졌으면 마감 분계 들어가시고, 마감이 끝났으면 무슨 분계? 역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중에 있는 회계 교과서들이 이 역분계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만 역분계 대상이에요.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은 역분계 대상이 아닙니다. 됐네. 자,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 5개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재무제표 5개.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인데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서 이렇게 약어로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열해 놓은 서류가 되겠는데요. 원래는 A4 용지 세로 모양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차변에 적고 부채와 자본을 대변축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를 뭐라고 정의를 해놓았어요? 일정? 그렇죠.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회사 재무 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회계에서만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2월 31일 얘기하고요. 3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회사가 맨 처음에 설립이 되면 어제도 보셨지만 하변의 현금, 배변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분기가 오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옆에 XXX 이렇게 쳤죠? 저거 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영화 등급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트리플 X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욕 대신할 때 저렇게 하죠. 야, 이 개 하고 XX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붙어요. 짐승의 그 자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러붙는데 요새 또 황당한 게 하나 더 있더구만.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대세가 있더구만요. 나 이거 욕인 줄 알았어. 근데 만화 캐릭터 중에 이게 있어요. 얼굴은 저 도베르만 얼굴이고 새예요. 펭귄처럼 생긴 거. 조금 있다가 네이버에 특정 업체가 선정하면 안 되는데 검색 엔진에서 개, 새라고 쳐보시고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나 이거 욕인 줄 알았어. 넘어가.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면 항상 차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런 분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회사 설립됐었을 때 재무 상태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0년차 재무 상태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창립 초기 때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1차 년도 말에 우리 회사 현금이 불어나거나 줄어들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고 팔고 해서 자산이 늘어나 있을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1년차 재무 상태표를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장사한 지 사업을 한 지 1년 됐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총 몇 장? 2장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 그렇죠. 두 번째 거. 1차 년도 말에 있는 재무 상태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인데 가장 최신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1년 동안 또 쭈그라고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재무상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회사가 설립되면서 지금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화살표가 겹치네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바깥쪽에 있는 거 최신형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 하게 된다고 했는데 즉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저 지금까지라고 하는 거 언제까지?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회사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부채 자본도 회사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회사인데 한참 지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련된 오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뜯어고칠 수 있다, 못 뜯어고친다. 뜯어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자산부채 자본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까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만 잘못된 거 찾아서 고쳐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회계 이론상으로는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다. 손익계산서는 그 다음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나열해 놓은 서류가 되겠는데요. 회계에서 정의하기로는 일정 기간에 회사 재무 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 다시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회사 경영 성과를 표시해주는 서류다. 뭐 이런 단어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고 3월 결산법인은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다음 년도 3월 30일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쭈그라고 열심히 일해서 1년차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쭈그라고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손익계산서 총 몇 장? 2장. 근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건
두 장 다라고 했었죠? 왜? 회계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말은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1년 단위로 인위적으로 톡톡톡 끊어서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하나도 겹치질 않죠. 그러면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보시는 것처럼 수명이 1년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익과 비용도 수명이 1년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회사인데 7년 전에 잘못 적은 수익 붕괴가 우리 회사에 발견이 된 거예요. 3년 전에 비용에 관련한 붕괴를 적어놨었는데 그게 우리 회사에 잘못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오류가 발견이 됐었을 때는 당해년도에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깜빡 잊고 실수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잘못 적은 거예요. 그걸 12월 31일자 마감 결산하면서 찾았어요. 아직 1년 안 지났죠. 그때는 손익계산서 안에서 바로 뜯어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년도 그 이전에 회계 처리 잘못한 걸 찾았다. 어떡할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오류일 때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일단 추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누적 손익계산서 개념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를 설명해주는 서류인데, 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에, 그렇죠. 전기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 2월 이익, 잉여금이 뭐냐면,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는 서류, 파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직접 수정을 하고, 관련 재무, 제표를 몽땅 뜯어고쳐라. 대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개정 과목을 사용하여 오류 정정 분계를 해주시고 오류 정정 분계 후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에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3단 구조에서 출발한 5단계짜리 서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의 회사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서류예요. 참고로 조금 있다가 손익계산서 이것도 직접 입력, 실습을 할 텐데 그때 가서 계산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서류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누적 손익계산서 개념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었죠?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 설립된 10년째 된 회사인데,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1년차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어요. 그럼 1년 동안 장사한 게 이만큼이 되겠죠? 1년 동안 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어요. 2년 동안 장사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최신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 더. 1년 동안 또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3년차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어요. 그럼 친절하게 두 파트로 나눠서 대답해 주기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차부터 2년차까지 이제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전기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부르고요.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를 뭐라고 불러요? 당기, 순이익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익금 처분 계산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살펴볼 재무상태표는 자본 변동표인데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자본의 증감사항을 표시해 준 서류고, 네 번째로 살펴볼 서류는 현금 흐름표가 되겠는데요. 현금의 조달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했었죠? 됐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이로 만드는 서류는 아닌데 재무제표에 들어가네. 누구? 주석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10분 만에 재무제표 5개 복습 끝. 자, 그러면서 자산 파트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 건데요. 자산.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라고 했었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도저히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면 노트 필기한 거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자, 유동자산 기본적으로 몇 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게 유동자산이라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네요. 저렇게 기간을 획일적으로 1년 잡아놨더니 발렌타인 17년 산수를 만든 회사가 유동성 비율이 작아지고 전복 양식을 하는 회사들이 유동성 비율이 적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 무슨 주기?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중에서 긴 거, 짧은 거, 긴 거였습니다. 장기 되시겠습니다. 단기 아니에요. 내일도 이제 이 부분, 내일부터는 이제 이 부분 뺄 거예요. 그렇게 치고. 그래서 유동자산을 좀 더 가까이 살펴봤더니 크게 두 파트로 돼 있어요.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이렇게 두 파트로 돼 있는데 당좌 자산, 돈 현금으로 바꾸기 아주 쉬운 종류들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1순위는 현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도 당좌자산에 속하는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요구불 예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이 있는데 본업을 사이로 거래처다 물건을 팔고 외상 떼금 받을 게 있대요. 그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매출 채권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됐네요. 자, 재고 자산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 목적으로 사들인 물건들을 의미하는데 유통업체가 사들인 물건은 상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원재료를 사들여서,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밀가루, 팥, 버터, 계란 이런 걸 사들일 텐데 원재료를 사들여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제공품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되면 판매를 하면 된다고 했었고, 자,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손님한테 팔기 위해서 건물과 아파트를 지어 놓았네요. 무슨 계조권을 사용해요? 완성 건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고, 자, 비유동자산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한 종류들이다. 판매나 현금화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 뭐 이런 종류들 되겠네요.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 자산이 되겠는데 회사에서 토지나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샀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계조권 이름은 투자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업무 본데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유형 자산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 자산.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 필요한 물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들이라고 했었죠? 주로 권리에 관련된 건데 특허권, 실용실험권, 의장권,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시험 문제로 조심해야 될 건 개발비, 논리상 비용인데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희한하게 처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희한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전세권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같은 거 건물을 빌리라고 맡겨놓은 돈, 그리고 부도, 어음과 수표 같은 종류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한다고 했어요. 됐죠? 자산의 분류 3분 만에 복습 끝. 그 다음에 드디어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현금,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묶어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통화는 중앙발권은행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 주어와 지폐가 통화라고 했었고요. 자, 통화, 대용, 증권 총 몇 가지? 여러분들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되겠네요. 두 번째가 자기야 수표,
세 번째가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만기, 도래, 어음과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길, 도래, 공사체, 이자표와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했었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되겠는데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알려면 당좌수표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당좌수표가 뭐냐면 돈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서 은행에다가 특수한 예금을 들어두면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을 들어두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당좌수표 제도가 굉장히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인데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당좌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당좌 부도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시 당좌 부도가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지책? 5가지 방지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좌 개설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좌 개설 보증금,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탁금이라든지 입찰 보증금 같은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거를 회계학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투자 자산에 속하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무슨 기재? 주석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관련된 두 번째 파트, 당좌 차월이 되겠는데요. 당좌예금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당좌 차월은 이름은 있지만 개정 과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식 회계로 바뀌면서 당좌 차월은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역시 주석 기재 당좌 차월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밑에다가 주석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당좌 수표 손으로 만들어지는 수표다 보니까 수표가 발행된 시점에서는 이게 부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표를 빨리빨리 회수하자고 당좌 수표 수명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급, 길, 제도 되겠네요. 며칠? 10일이 되겠고요. 자, 이 지급기일 제도를 악용을 하면 껍데기는 당좌 수표인데 마치 약속엄처럼 쓸 수 있는 희한한 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일자 수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 무슨 개정 과목을 처리한다? 받을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도 우리나라에서 당좌수표 부도가 빈번하니까 당좌수표를 막자고 도입된 제도가 자기야 수표제도. 이러고서 부도를 내면 그렇죠. 실형 감옥에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수법에서 감옥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용으로는 여기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당좌수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건네주네요. 그러면 우리가 당좌수표를 받아든 순간에 뭐의 증거를 잡는다? 현금의 증거를 잡으시면 되겠고 이하고 반대되는 케이스가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 했었죠?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본인 발행 당좌수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현금의 감소가 아니라 당좌 예금의 감소로 아직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빼갈 거기 때문에 미리 당좌 예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 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학 책에서는 이 부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고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앞수표.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자기 앞수표를 받았습니다. 현금의 증가. 우리 회사가 자기 앞수표를 만들어서 다른 거래처에 건네줬습니다. 현금의 감소. 자, 우편한 증서는 은행 온라인이 닿지 않은 아주 먼 거리까지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제도라고 했었죠. 송금한 증서는 은행에서 발행되는 우편한 증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만기도래요. 약속어음은 내가 언제까지 돈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그 만기 날짜가 넘어간 어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현금이나 수표처럼 사용된다라고 회계 이론상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일람출급성어음, 약속어음 만기 날짜에다가 일람출급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껍데기는 약속어음인데 약속어음을 현금이나 수표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람출급성어하고 반대되는 애가 있었죠?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 당좌 수표에 지급기일 제도를 악용을 해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당좌 수표를 뭐처럼? 어음처럼 사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했었고요. 자, 길들의 공사채 이자표. 미국에서는 공채 사채 이자를 쿠폰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나 미국식 공채 사채부터는 이자 꼬다리표는 현금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리나라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주주들한테 계좌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자기네 회사 지점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그러면서 현금 계정 과목에서 자, 우표 수입인지는 그렇죠.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영수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나 소모품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표는 잘 아실 테고 수입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뭐 물론 그렇겠지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뭐 이런 거 볼 때 수입인지라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재판 같은 거 청구할 때 그걸 신청할 때 수입인지라고 하는 거 붙여야 됩니다. 빼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서 당좌처월과 당좌예금 잔액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회계에서는 총액주의예요. 자산과 부채는 퉁치는 거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단기 투자자산 복습할 차례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나흘치 분량을 36분 만에 지금 주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제가 말을 빨리 잠깐씩 놓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총 5개 당좌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했었고요. 정형화된 예금 적금 종류들 또는 금융 상품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1년 이내 예금 적금들. 두 번째는 단기 대여금 되겠고, 세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 네 번째가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 다섯 번째가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는데요. 단기 금융상품은 정형화된 금융상품 1년 이내짜리 예금적금들을 얘기하고, 단기 대여금은 본업 이해 사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세법용어로 비영업대금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로 사채놀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또리 엄마 일수, 돼지 엄마 일수 뭐 이런 거에 해당하겠는데, 자,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다른 개정 과목이 보이네요.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보이네요.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을 알려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알아야 돼요.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을 알려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투자 지금까지 설명한 당좌 자산 계열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아니라 투자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좀 설명했었죠? 2004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주식이나 일부식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자,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라는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샀다.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처리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일본식 회계처리 방법에서 사용했던 개정 과목이고요. 자, 지금은 주식을 샀습니다.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볼 테다. 즉 단기 시대차익 목적으로 사거나 단기 소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원자재 안정적 확보나 기술이 필요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강동원이나 최시원을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관련해서 주식을 사모은다. 그러면 기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계적 과목을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기타 목적으로 사들인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사들였다네. 자, 기타 목적으로 사들였는데 몇 퍼센트 초과? 20%를 초과 넘어가거나 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소유 비율은 적지만 뭐 창립주의 뭐 손자 손녀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자, 그랬었을 경우에는 무슨 계적 과목을 적용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계적 과목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취득을 하면 주식을 돈 주고 사면 기본적으로 3개의 계적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 매도가능 증권은 투자자산 형태로 매도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안에 팔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정식 이름은 채무 증권이 되겠는데요. 채권을 샀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아먹을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사야지 뭔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사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었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됐고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을 찾게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가능해요. 무슨 목적으로 사기만 하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나 단기 소유 목적으로 사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을 샀는데 주식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사면 선한 사채라고 했었어요. 채권을 사는데 역시 주식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채권을 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사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국민주택 채권을 반드시 사야 돼요. 집을 등기할 때 자동차를 살 때 지하철 공채를 반드시 사야 돼요. 집을 등기할 때 반드시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되는데 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종류들을 첨가, 취득,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일본식 용어라서 지금은 강제, 취득,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더 많이 불리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도 기본적으로 3개의 계적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하면 만기 보유 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자 받기 싫대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올해 안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투자 자산에서 당좌 자산으로 옮겨 놓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샀는데 하필 보도가 났다고 하네요. 그럼 보도가 난 회사의 주식과 채권은 매도가 난 증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났던 회사의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을 잡았다 매도가 난 증권을 잡아놨는데 다행히도 회사가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랬어요. 자,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채권을 샀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잡아놓았습니다. 하필 보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매도가 난 증권이 되는데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했어요. 이거는 가능하다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자산까지 복습 끝. 자, 10분간 쉬었다가 외상 매출과 받으러 하고 나머지 계적 과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쉬세요.